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청기누설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인데 글쎄요, 일단 그 전에 화이트카라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에 박준 변호사 우연히 뵙고 사진 찍자니까 엄청 긴장했다고. 언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긴장을 해요? 뭐 먼지 타다가 올렸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남성분이면 긴장 안 했을 거고요. 여성분이면 제가 긴장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여성분인데 왜 긴장을 화이트 했어요? 카라인데 네. 아니 그냥 뭐 제가 긴장하진 않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네. 정확하게 좀 일시 장소를 적시해 주시면 제가 항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개된 그 이 댓글창에 장소를 적기 뭐 하시면 안 적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 이어가세요. 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법 리스크 어떻게 이제 이 두 후보 다 굳이 공이 적용되는 것 같고 지지율이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될지 아니면 변동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네. 슬슬 이제 지지율을 조금씩 이제 쳐다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2007년 대선이었나요? 한번 이명박 후보랑 당시 정동희 후보랑 차이가 나더만 그 이상 좁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뭐 그때는 뭐 대선 판이 50, 너무, 한 50대 10 뭐 이 정도였는데 더 컸다고 보는데 너무 일찍 그러니까 정리가 돼버린 네. 경우고 요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아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 지 얼추 이제 열흘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아직은 증거 초기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네. 좀 주목을 해서 보긴 좀 봐야 되는 시점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여론조사가 많기도 하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저는 좀 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가지고 좀 일단 1차 정리를 좀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긴 너무 할 텐데. 좋은. 그래서 전 청기누설에 이런 건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떤 방송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튀는 여론조사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인 것 같고 네. 가장 최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제 뭐 그제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거 세부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서 그렇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을 뺐고 그걸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아마 이제 그 뭐 9일, 10일 이 언저리에 그러니까 실시됐던 여론조사를 기초로 제가 5개를 뽑았어요. 예. 그걸 가지고 한번 1차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큰 추세를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지지율 차는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평균 10% 그렇죠. 차. 그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약간 좀 세부적으로 보면 MBS 조사는 이제 8일부터 10일간 3일간 실시된 그 조사인데 이재명 32대 윤석열 39 이렇게 예. 나왔고요. 아시아 리서치는 10일 하루 조사한 건데 34.6 대 47.4. 네. 미디어 리서치는 9일, 10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 35.4 대 47.6. 네. 그다음에 조원 CNI라고 있는데 여기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31대 45. 네. 마지막으로 리얼미터가 8일, 9일 이틀간 조사한 걸 보면 34.6 대 44.4. 뭐 대략 10%좀 더 안팎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좀 꽤 차이가 벌어지는 네.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빚어졌을까? 요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그 두 사람 간의 차가 이제 꽤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추세는 공통되게 지금 나타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런 차이가 빚어지는가에 대해서 여야의 자가 진단이 달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팀이 아직 완벽하게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용광로 선대위가 아직 구성은 됐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 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요인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좀 달라요. 대장동 때문에 너희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예. 정말 그런지를 한번 봤어요. 한번 보죠. 예. 자, 일단 원팀 여부가 지금 이 지지율 차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뭔가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의 평균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의 평균 지지율 말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자기 당의 안에서 지지자들한테 지지율. 그게 이제 뭐냐면 원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요인인지를 저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예. MBS 조사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만 갖고 오면 예를 봅시다. 그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82%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얼마냐? 83.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아시아 리서치 볼까요? 82.0 대 87.5예요. 이것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약간의 차이는 좀 예. 그렇게 그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차이라고 없을 것 볼 같아요. 수가 없어요. 예. 다 80대니까. 미디어 리서치는 84.4 대 89.3이에요. 어허. 이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조원 CNI가 약간 튀는데 네. 73.5 대 83.7이에요. 그다음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88.1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82.4로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거예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튀는 거 조원 CNI하고 리얼미터를 빼면 MBS나 아시아 리서치나 미디어 리서치나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나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나 비슷비슷하다. 대략 80 넘으면 뭐 사실은 비슷비슷하 봐야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죠. 하지만 네. 이것이 그러니까 평균 지지율 10%포인트 차를 어떤 뭐냐면 규정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팀이 안 됐다 이 말은 좀 안 맞다는 거네 결국은. 그리고 더 단순한 어떤 뭐냐면 확인법이 있어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그 30% 중후반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럼 네. 그거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보세요. 비슷해요. 32, 34.6, 35.4, 31하면 비슷해요. 얼추 근접해 가요. 비슷해요.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권에서 원팀이 이게 뭐 선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권 지지층. 그렇죠. 여권 안에서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뒤진다. 이렇게 볼 근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없어요. 없다. 예. 그러니까 원팀 구축 여부가 지지율을 가른다는 가설은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럼 두 번째 대장동 요인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는 국힘의 주장이죠. 예. 그렇죠. 네. 국민의힘 쪽 주장은 대장동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당 요인보다 인물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가 되니까 인물 요인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네. 요거를 그러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후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간의 차. 요거를 보면은 후보 확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보 확강력의 차이를 볼 수 그러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차를 보면 되는데 네. 한번 볼까요? MBS 조사는 1%포인트 차예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로, 없네요. 예. 0. 0이고 아시아 리서치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한 7.1 더 나와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9.3 더 나와요. 예. 미디어 리서치는 어떠냐면 8.5 더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8.8 더 나와요. 조원 CNI가 튀는데 이거 자꾸 태요. 좋은 CNI. 이재명 후보에게 2.1 더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9.9 더 나오는 거로 나왔고 네. 리얼미터는 여기도 막 거꾸로 뭐 또 좋은 CNI하고 리얼미터는 그 추세는 같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네.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어느 정도 더 나오느냐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그렇게 뚜렷한 대비점이 없어요. 만약에 대장동 리스크가 정말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네. 이재명 후보는 그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나오더라도 조금만 더 나와야 더 되고 나오구나. 윤석열 후보는 많이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가설이 성립이 되려면 거의 같잖아 지금 보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의 개인 요인이 확연하게 지금 지지율 그 차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대장동 요인이 반영이 됐다면 네. 반영이 됐다고 보기 힘들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한 2 내지 3% 정도의 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대장동 요인이 일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더라도 그러니까 평균 지지율 10% 차의 어떤 지지율을 규정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게 대장동 요인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요인이 작동하는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본부장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에 쌍방이 두 개 다 작동하고 있어요, 사실은. 본부장. 그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얼마나 높은가에 있어서 이 두 후보의 어떤 그 차가 네. 별로 그러니까 대별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분석이 다 가능한 거죠. 가능하네요. 대장동 요인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대장동 요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본부장 요인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세가 된다는 거죠. 어느 서로 정도. 비슷하게 네, 나온다. 상세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 정리를 하면 원팀 요인도 대장동 요인도 아니다.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한번 중간 가설을 세워봅시다. 음흠. 후보 요인이 큰 어필 요소가 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비호감도가 되게 높으니까 두 후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선거판 전체를 틀지우는 큰 요소에 대선판이 그대로 지금 규정되고 무슨 이야기냐면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나 다시 후보 요인 말고 네. 전국 전반을 미치는 요인이 대선 판을 어떤 규정하는 요인으로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후보 요인보다는 그냥 그 전국에 미치는 요인 전반이 종합 규정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그렇죠. 따라서 특별한 후보 요인이 돌출되지 않는 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별한 후보 요인이 돌출되지 않는 한 지지율 추이는 정부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 아하. 플레이의 진행 경과 그리고 그 성과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지금도 결국은 당 아니면 그렇죠. 정부 아니면 국민의힘 당 그쪽이 좌지우지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인물 변수, 후보의 인물 변수보다 조직 변수, 아하. 그러니까 진영 변수가 오히려 큰 틀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별한 어떤 인물 요인이 불거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렇죠. 당 중심. 근데 문제는 네, 워낙 조직 중심. 비호감도가 높고 네거티브 선거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악재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금 돌출될지를 그건 모르기 알 수가 때문에. 없습니다. 그거는 네. 배제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지배해온 건 조직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거고요. 보기 맞는 것 같네요. 이 가설에 입각해서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한번 봅시다. 네. 민주당이 지금 사정이 어떠냐면 세력의 대오는 형성했어요. 네. 소속 의원 전원을 선대위에 합류시켜가지고 네. 편제는 이루어졌는데 정책 대오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딴 말들이 계속 나와요. 후보하고 말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정책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 보여주고 제가 여기서 있죠. 사례 열거하지 않아도 아유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충분하죠. 예. 그다음에 당정 간의 소모적인 정책 엇박자 계속 나고 있죠.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행보, 당정 간의 엇박자 행보, 이 두 요인은 정권 교체를 희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 정경 교체론을 네. 그러면서 거꾸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차별화가 아닌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정책 차별화를 부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대표 슬로건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합니다인데 하긴 뭘 해 될 수가. 그럼 당신이 있겠죠. 뭐 하고 있는데? 뭘 해 이렇게 될 수. 대선 후보가 돼서 그럼 뭐 했는데 네. 이런 어떤 반문에 부닥치게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뒤에 있는 조직이라는 요인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아하.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고요. 진단 내려보면.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국민의힘도 뭐 만만치 않아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지금 주도권 싸움 계속 이게 내분 양상으로까지 지금 엄청 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얘기도 안 하고요 지금 대표. 네. 그러니까 김종인 옹립과 견제라고 하는 두 흐름 네. 여기에다가 홍준표의 독자 행보, 청년의 꿈, 그렇죠. 이 세 갈래 흐름이 지금 각각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참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계속 뉴스에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부각되고 윤석열이 후위로 밀리는 역효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요인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동단결 이미지를 갉아먹죠. 네. 훼손하고
고질적인 봉숭아학당 이미지. 복숭아학당 이미지요. 아주 고질적인 거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강화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뒷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지금 단계에 봤을 때는 당이나 조직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정확히 정리를 하면 뭐냐면은요. 이래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보 요인은 별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안 까먹으면 다행이에요. 예. 안 까먹으면 다행인 상태로 후보 요인은 그렇게 되게 뭐냐면 소극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별로 어필이 안 되는 거죠. 네. 비호감도가 오히려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어떤 조직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플러스 효과로 나타나 주는데 오히려 더 갉아먹고 있다.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거전이라고 하는 게 변변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어떤 그 대한민국 전국 전반을 어떤 그 끌고 가는 요인들이 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진영, 두 정당 모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나란히 손잡고 실기 경쟁을 하고 있다. 실기 경쟁이요. 예.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고 있고 기회를 놓치고 그렇죠. 있는 건데요. 자, 실기했죠. 민주당 한번 입장에서 볼까요? 어차피 민주당은 먼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 먼저 선대위를 꾸렸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조직을 정비해서 그러니까 그 치고 나갈 수만 있었다면 국민의힘의 내분을 틈타서 정책적으로 치고 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예 좋았을 건데 그게 지금 그러면 갈팡질팡 해버리니까. 뭐냐면 김종인 등판 이전에 미리 정책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네. 이때 엄청나게 사회 경제적인 화두가 대선판을 지배를 했었어요. 경제 민주화죠. 예. 경제 민주화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근데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김종인을 영입해서 경제 민주화로 선점을 해버려요. 야,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어 완전히. 그러면서 결국은 경제 민주화라는 게 대선판을 가르는 핵심 어떤 정책 이슈 전선으로 그어지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은 정반대인 거죠. 민주당이 어떤 이거를 그러니까 형성을 하고 먼저 정책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있는 김종인 효과라고 네. 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스스로 지금 차버리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힘도 뭐 그렇게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네.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딱 질서정연하게 가면서 선대위 구성 들어가서 쭉 나갈 수만 있다면 단일 대호로 예. 이러면 결국은 대비가 되죠. 저 아사리판과 네, 정권 여기요. 교체라고 저는 대동단결이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정권 교체론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고 수권 세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국민들이. 그거죠. 수권 세력에서 면모를 강화해서 어. 보여줄 수가 있죠. 그 기회를 주도권 싸움 때문에 자기 놓쳤다는 그러니까 거죠. 밥그릇 어떤 크기 때문에 지금 또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정당 모두 나란히 손잡고 실기 경쟁하고 있어요.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실기 경쟁을 잘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대선판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오. 제가 관찰한 대선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지금 초기 대선판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전략에다가 전략이 없어요. 예. 무전략에다가 저효율 선거판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질 떨어지는 선거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언제 바뀝니까 이런 선거?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어제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 쇄신 모임에 나서 가지고 선대위 뭔가 그 개편을 그러니까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네. 저는 어제 이 움직임이 바로 이런 흐름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못 이긴다. 큰일 난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을 정확히 체감하면서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서 바로 속전속결로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봐요. 네. 문제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번 주 안에 선대위 구성을 그러니까 결판 짓느냐 마느냐. 예. 결판 지어갖고 바로 쭉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초기를 넘어서서 이제 그 중기로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긴 하다. 네. 초기 시즌 2 중기는 아직은 누가 아니고. 더 어떤 정당이 더 잘 그렇죠.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먼저 어느 정당이 먼저 수습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조직 수습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당과 어느 세력이 먼저 수습하느냐. 네. 저는 이게 결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당분간 후보 요인보다는 조직 요인이 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후보 요인도 이거를 결국은 장악하고 끌고 나가는 것은 후보죠. 네.
그런 점에서 또 그다음에 후보의 역량도 여기에는 스며 있다. 그렇죠. 그 그건 뭐 결과로서 당연한 스며 있는 거고요. 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뭐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론조사도 우리 또 모털도사님이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얘기는 항상 하는 거죠. 정상통세님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 중 여러분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명. 예, 네. 5명씩. 예. 오, 소확행. 아, 맞아. 그 아까 화이트 카라 예. 혼자 소고기 먹다가 걸린 거 아닌가요, 여러 개 중에? 저는 혼자 먹진 않습니다. 부인하고 먹은 거 아니야?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부인도 안 사줬구나. 네. 자, 라파라님, 민주당이 일을 안 함. 저런 윤석열이 지지율 높은 건 민주당도 반성해야 함. 오늘 얘기랑 뭐 맥이 같은 것 같고요. 네. 전희영님도 민주당아 정신 차려라. 또 송영덕님은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남은 시간은 우리 편일 거야.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최성희 소리님, 국민들이 민주당을 버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간보는 중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커피다ung님은 4개월 남았다. 지지율 의미 없어. 그렇지만 그 지지율 하나하나가 쌓여서 뭐 변동이 없으면 사실은 선거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로 그러니까 대통령 안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가 모든 걸 결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여론조사를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네. 신호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신호입니다. 신호. 신호등으로 이해하면 돼요. 아, 이게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이거 그러니까 그 신호등 기능을 여론조사가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여론조사로 국회의원 대통령 뽑는 게 간단히 아니고 얘기를 하면 지금 네.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 신호등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라인님 어제 여론조사 처음 해봤는데 기대해 봅니다라고 주셨고요. 아, 본인이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응한 게 처음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처음이시군요. 캐슬님은 이재명보다 민주당이 문제. 오늘 조직 문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꽃동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뭐 하는지 방해하는 듯 보입니다라고 하셨고 스카이 그레이님 선대위가 이낙연 사람들의 선대위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돕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낙연화된 목소리만 나오는데 이 말씀도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아까 그 JB타임즈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제 쇄신 모임, 초선 모임에서 결국은 현장성을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꼭 뒤집어서 해서 그러면 지금은 선대위가 너무 현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왜겠어요? 현역 의원 중심으로 너무 선대위가 많아요.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의원님들은 높으신 분들이에요. 네. 높으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전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발 올려놓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그 발로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비스듬히 누워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는 열심히 쉽게 하는 하면 거예요. 배부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선거, 예를 들어 자기 지역구 선거는 정말 열심히 할 건데 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남의 선거예요. 아, 이래 말하면 되나? 남의 선거지 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네. 뭐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 이건 어떨까요? 현수한님인데 BBK나 본부장 의혹이나 결국 똑같을 듯 유력 후보에게 그냥 지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BBK가 아니라 대장동, 그죠? 아마 그 얘기하는 그 이제 이명박 후보 이명박 때 BBK. 넘어가 버렸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이나 네. 윤석열 후보에게 본부장이나 이게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닌다는 단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후보의 비교 속에서만 저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기 때문에. 예. 다만 분명한 것은 두 후보가 결국은 같이 가고 있다. 그 각각의 리스크를 갖고 같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다. 그런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그 두 후보의 우열을 완전히 가르는 결정타 한 방 이렇게까지는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두루미님이 판을 새로 짜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판이라는 게 선거 지금 국회의원 이 얘기를 아마 여기서 이제 저는 이 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냐면요. 전선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대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슈에 따라서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슈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 사안을 둘러싸고 찬반이 확 갈릴 때 그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슈는 반드시 전선을 동반하게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슈를 내세우면 어떻게 지금 유권자 전선이 형성이 되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 제가 볼 때는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면 것을 픽해가지고 이슈를 띄우고 어떻게 네. 전선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헤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네. 아자아자님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 내린 정책 안 하면 필패임. 이거는 모르겠네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클라라님 정책 이슈를 안 낸 게 아니죠. 언론이 그걸 방해했죠. 라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항상 너도 역시 기레기 출신이라 그렇다라는 그 댓글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언론 환경과 아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언론 환경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언론 환경과 지금의 언론 환경은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오히려 나아졌죠. 지금이 뭐 나아졌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어떤 당선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시절만 해도 SNS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인터넷이 이제 있었고 인터넷 카페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실시간으로 바로 어떤 전파되는 SNS 수단은 없었고 기껏해야 문자 메시지였어요. 뭐 이런 어떤 미디어는 없었어요. 대한 미디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네. 지금의 이 어떤 형세를 언론이 문제가 없다라는 언론을 두둔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 원인을 언론으로 잡으면 심각한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 말씀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언론의 탓으로 하면 뭐 답이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은 영구 보수 집권 체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좀 열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나무님 국민의힘은 일부러 후보에게 집중 안 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정권 교체만 강조하던데. 뭐 그것도 뭐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후보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권 교체론. 윤석열 후보 개인을 앞으로 내세웠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말할 때마다 조금 그런 것들이 정권 있으니까요. 교체를 오히려 해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뭐 저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보고요. 아직 그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1차라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1차 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차 점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추출해서 그렇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어떻게 이제 조정하느냐 여기에 이제 결국은 그 2차 그렇죠. 분석 때까지의 어떤 그 국면이 연출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게 말씀드립니다. 시즌 1이면 곧 시즌 2로 들어가는데 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 진영이 더 빨리 시즌 2에 잘 적응하냐에 따라서 2차 여론 지지율 국면에 뭐 향방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민주당 쪽이 잘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따라붙을 모양새가 될 아마 것이고요.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이번 주말을 경과하면서 네.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양측 간의 난타전이 어떤 형성이 될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 문제가 이제 조금씩 부상을 할 거예요.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이슈를 띄우기 시작을 네. 했잖아요. 이게 어떤 거고 이제 그 맞물려 돌아가냐면 국회 일정하고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이제 12월 초까지는 이제 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걸 처리할 것이냐 문제.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보자고 20일에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발송이 돼요. 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대공세를 펼 것은 불을부도 아유, 설명하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세금들이.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세 모드로 갈 것이고 네. 민주당은 당연히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것인가. 네. 여기서 이제 2차 분석을 위한 기본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이제 그 잡히게 되겠죠. 네. 그때쯤 가서 2차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서 우리 청기누설에서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우리 청기누설 따라오시는 우리 구독자들 우리 아니면 동접해서 봐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그래서 잘 식견들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댓글들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정치평론가십니다. 아 촌철이 촌철살인이 네, 촌철살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